본격적으로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지인 롯의 학생 상인방이 모여 10일 동안의 계획을 짰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계획 짜는 것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같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한 팀이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인 논세 일정을 출발하기 전 코어 사업단에서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졸업한 선배님을 초청하여 영상 기획, 편집 등의 강의를 이틀에 걸쳐 하루에 4시간씩 총 8시간을 교육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김동화 교수입니다. 이번 부산외대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 즉 코아 사업단 지원으로 글로벌 인문학 테마로드 지인 논세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수와 학생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각자가 선정한 주제에 따라 여러 지역, 여러 도시, 여러 곳을 방문하여 강의실에서 배우지 못한 여러 내용들을 현장에서 탐방하고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중국 학부 전공으로 우리 학부 재학생인 김영빈, 서지현, 박영주, 김동호 등 4명의 학생과 함께 화교 역사 문화 탐방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2017년 1월 9일부터 1월 17일까지 중국 내 여러 도시와 여러 박물관들을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코어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테마로드 지인 논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중국지역동산학과 1학번 김영빈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화교의 역사와 문화 탐방으로 세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화교들의 본산인 중국으로 향합니다. 화교를 보살필 수 없었던 중국의 역사와 조국을 떠나야만 했던 화교들의 배경 등 화교와 관련된 지역과 박물관을 방문하며 그들에 대해 더욱 깊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지 중국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해외로의 여정이기에 더욱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조심해서 계획했던 목표한 바를 완수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학부 1사학번 서지현입니다. 이번 지인 논세 프로그램에서 총무 역할을 담당하였고 교수님과 팀원들과 함께 중국 화교 관련 지역을 선정하여 곳곳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의 화교 문화에 대한 것을 더 직접적으로 알고 좀 더 깊이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학부 1사학번 박영주입니다. 저는 이번 체험에서 샤먼 상하이 통역 및 가이드를 맡았습니다. 화교는 전 세계에 약 1,8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화교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보고 화교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외대 중국학부 1학번 김동호입니다. 화교라는 주제로 저희가 중국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교의 뜻은 본국을 떠나 해외 각처로 이주하여 현지에 정착, 경제활동을 하면서 본국과 문화적, 사회적, 법률적, 정치적 측면에서 유기적인 연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인 또는 그 자손을 뜻합니다. 화교는 제가 중국에 살면서도 접해보지 못한 부분이어서 더욱더 떨리고 설렙니다. 중국에서 화교를 제일 많이 배출한 푸젠성과 광동성으로 갈 예정입니다. 험난 여정일 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고 오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지난 2003년 개관한 홍콩 해사박물관은 2000년 이상의 홍콩 향의 역사를 5,000점 이상의 선박 관련 회화, 도자기, 무역품 등의 전시물과 함께 소개하는 곳입니다. 또한 화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리 지인논술팀이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인류 역사에 있어 향해를 통해 신대륙 발견과 바닷길 확보는 그 어떤 발견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항상 대항해 시대는 서양의 전유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동양은 단순히 유럽인들에 인해 발견된 신대륙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항해 시대보다 훨씬 더 먼저 명나라에서 아프리카까지 대규모 원정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명나라의 정화입니다. 명나라 초기 황제의 명을 받은 황관 정화는 세계 최대 보물선을 포함한 160여 척의 배를 이끌고 7차례에 걸쳐 인도양 대항해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선원들이 여러 나라에 장착하면서 중국 화교가 시작됩니다. 정화의 원정은 화교의 시작이라는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정착한 화교들은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확산되면서 초기 화교가 설립됩니다. 김동하 교수님이 여러 가설을 들며 부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화 원정의 목적으로 다음 7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내전 중에 실종된 전 황제인 건문제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인도양의 여러 지역 지배자들에게 중국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하여. 셋째, 중국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기 위하여. 넷째, 중국의 해상 교역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섯째, 이상한 동물을 비롯하여 진기한 대상물을 찾기 위해. 여섯 번째, 해도와 연안 방위 등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마지막 7번째는 이 지역 국가들의 세력을 조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정화의 원정을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김동하 교수님의 핵심은 이 과정 속에서 수만의 선원들이 여러 나라에 정착하면서 중국의 화교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홍콩 해사박물관에서 처음으로 홍콩 현지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박물관에 오게 된 이유를 묻자 학생들은 홍콩의 무역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박물관을 방문하였고 여러 가지 무역 상품을 사진으로 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배의 기원에는 2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서양 학자들이 주장하는 죽벌설로 대나무 땡목배를 보고 고안한 것이라고 보는 가설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통나무 배들이 발전하여 간단한 목판선이 되고 그것이 더욱 커져서 본격적인 목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송나라 인종 때 편찬된 무경총요라는 병서에는 유정, 몽충, 누선, 주가, 투암, 해골 등 6가지 군선의 그림과 기능을 설명한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누선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군선입니다. 선상에 3층 누각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 군선으로서 큰 것은 그 안에 말이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화 일행은 어떤 배를 타고 출발했을까요? 그들이 탄 배는 길이가 137m, 너비가 56m, 마스트가 3개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로 약 1,500톤짜리 배였습니다. 최근 2012년도에는 중국 조선산업이 수출액 기준으로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중국 조선산업은 무섭기까지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홍콩 해사박물관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정화는 25년간의 원정을 통해서 중국 해양무역을 열었습니다. 중국 무역에 관심이 많은 저는 홍콩 해사박물관에서 생각지도 못한 동기부여를 얻게 되었고 너무 기쁘고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저희 팀의 목적지는 홍콩 샤오케이원에 위치한 홍콩 해안경비박물관입니다. 남중국해의 지리적 요충지인 홍콩은 오랜 역사 동안 다른 국가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홍콩은 각 지역의 해안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 해안 방어선 중 1887년에 세워진 레이 유문 포대는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영국 해군의 포대로 1941년 일본 침략 당시 일본군과 영국군의 치열한 총격전 속에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레이 유문 포대가 있던 곳에 바로 이 홍콩 해안경비박물관이 지어졌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절 해안방어선과 제1차 아편전쟁, 영국 식민지 시대, 홍콩 전투, 그리고 일본군 점령 시기에 홍콩의 바다를 수호하던 해안방어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은 최근 수많은 관광객과 홍콩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터인 레이 유문곳 주위에 흩어진 군사 유물들을 복원한 역사 탐방길도 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탐방길에서 방문객들은 영국의 코멧 전차, 병사수송 군용 차량, 그리고 10인치 길이의 후미 장전식 총을 포함하여 다양한 당시 해안 경비의 유물을 감상하며 주변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포대는 1887년 3월에 만들어져서 양쪽 회전식 있고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주장할 때는 포대 사정거리가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차와 비단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차와 비단을 높은 질로 생산할 수 있는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이 자급자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수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항상 영국은 무역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 무역 적자를 타개할 방법으로 영국은 아편을 택했고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19세기에 이르러 청나라 내부 아편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서 고위관직, 상인, 군인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물론이고 평민들까지 모두 아편에 중독되어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여러 차례 아편 금지령을 내렸으나 이미 모두 아편에 중독되어 통하지 않았고 마침내 청나라 8대 황제 도광제는 임칙서를 특사로 파견하여 아편 거래를 막게 했습니다. 임칙서는 외국인에게서 아편을 모두 몰수한 후 다시는 아편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몰수한 아편들은 바다에 뿌리거나 태우는 등 다른 관료들과는 달리 강경한 대응으로 아편을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청나라의 강경한 아편 금지 조치에 따라서 영국의 의회에서는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청나라를 철저하게 응징해야 된다는 세력과 이와 같은 전쟁은 대영 제국의 불명예와 같다는 세력의 의견이 맞붙었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영국 의회는 청나라 침략을 허가했습니다.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다른 나라를 공격한 것입니다.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기술적 발전으로 무장한 영국 함선에는 대포와 무기들로 무장해 있었고 이 강력한 함선 앞에 청나라의 배들은 흡사 종이배와 같았습니다. 영국의 불같은 화력에 당황한 청나라는 기선이라는 인물을 앞세워 협상을 시도했고 청나라의 배상금 지급과 홍콩 할양, 평등 대우 등을 조건으로 한 광동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 결과에 도광제는 크게 노하여 다시 전쟁을 재개했으나 강력한 영국의 함대에 다시 한번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결국 1842년 8월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인 것을 알고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청나라는 영국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고 여기서 불평등 조약인 남경조약이 영국의 함선 갑판 위에서 체결됩니다. 중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임의 불평등 조약인 이 조약으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던 중화 사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광주에서만 이루어지던 외국 상인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전쟁의 불씨가 된 아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미국, 프랑스 등 다른 서양 나라들과 비슷한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서구 열강에 의해 중국은 서서히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불명예라고 불리고 중국의 치욕스러운 역사였던 이 아편 전쟁이 바로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홍콩이라는 도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 저희 팀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 뿐만 아니라 김동화 교수님의 상세한 현장 강의를 통해서 홍콩 탄생 배경인 아편 전쟁의 역사, 그리고 홍콩이 받은 외세 침략과 그 외세 침략에 의해 발전되는 홍콩 해안 방어대의 변화를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홍콩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기에 지금의 유일무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 도시 홍콩이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홍콩 역사박물관은 1975년에 개관하였으며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약 400만 년의 역사를 담아놓은 박물관입니다. 홍콩 및 중국 남방의 고고학, 역사, 민족지, 그리고 자연사와 관련 있는 수많은 문화적 대상들을 연구, 수집, 처리 및 전시하는 데 막대한 노력을 기울인 박물관으로 이번 저희 주제인 화교의 시작과 사람들의 생활 및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방문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 광동성 끝자락에 위치한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입니다. 언어는 표준 중국어, 광동어, 영어 등을 사용하고 아시아의 금융, 물류 허브이자 쇼핑 메카인 도시이며 홍콩섬은 국제 업무 단지입니다. 세계의 선두 국제금융센터 중 하나인 홍콩은 국제적 중개무역 시장으로 낮은 세금과 자유거래를 통해 특정화된 중대한 자본주의적 서비스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화폐인 홍콩 달러는 세계에서 9번째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화폐입니다. 홍콩에 있는 화교는 1841년 영국이 홍콩을 점령한 후 생긴 첫 화교입니다. 그들은 중국과 영국이 전쟁할 때 영국에게 음식 자원을 제공해 간첩으로 간주되기도 했었고 적지 않은 객가인 석공화교가 오기 전에 이미 떠났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 많은 흙과 목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석공들을 홍콩으로 와서 생활하게끔 하였으며 어떤 석공들은 나중에 지위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초기 홍콩의 화교들은 빅토리아 시티를 위해 기여를 많이 했지만 이 시기는 영국이 홍콩을 점령한 시기라 유명한 상인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홍콩 역사박물관의 첫 인상은 박물관이 엄청 크다였습니다. 역시나 안에는 규모에 걸맞는 방대한 전시물이 있었고 들어가면 선사시대부터 시작해 고대, 근대, 현대에 아울러 홍콩의 역사 및 각 시대의 생활 모습 등이 모두 담겨져 있었습니다. 홍콩 역사 속에서 홍콩 화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초기의 영국 지배 시절 화교들의 모습은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국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오른 화교들의 모습을 보니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박물관에 기회가 되면 또다시 와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문한 곳은 바로 심천박물관입니다. 심천박물관은 푸텐구 예지공원 옆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개혁개방 3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기념적인 의미로 건설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오래전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시기를 포함하여 최근 세계에서 알아줄 만큼 부유한 도시가 된 심천의 모습까지 오랜 역사 동안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에서 심천이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에 등소평과 그의 업적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저희는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 그리고 중국 경제 발전에 영향을 끼친 화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번엔 화교가 중국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급속한 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등소평의 개혁개방 시기였습니다. 이 초기에 외국 자본들이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못하고 주저할 때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투자의 선봉에 나선 것이 바로 화교였습니다. 개혁개방 초기 단계인 1971년부터 약 20년간 화교들이 투자한 금액은 같은 시기 중국이 유치한 외국 자본 전체의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각지의 화교들이 중국에게 막대한 시드머니를 지원했기에 중국은 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교는 자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적인 노하우도 전수하며 조국의 연평균 두 자릿수라는 고속선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래전 조국을 떠났던 수많은 화교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경제력을 키울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에 저희는 화교의 역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갖가지 이유로 조국을 떠나야만 했던 화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교의 해외 이주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배경으로 추정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연유로 파악됩니다. 첫째, 중국의 내란이나 왕조 교체기에 대거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 효시는 진시황의 등장입니다. 진시황은 국가를 통일하였으나 그 폭정에 백성들이 해외로 이주하기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진, 당왕조가 들어서는 혼란기, 송나라의 멸망, 태평천국시대, 중화민국 성립 후 내전 시기, 공산당 혁명 후 신중국 성립 이후 등 중국의 역사 대대로 화교는 탄생했습니다. 둘째, 적은 농경지에 비해 너무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생활고가 겹칠 때 대규모 해외 이주가 일어났습니다. 적은 농경지, 가혹한 세금, 인구 강의 악재가 겹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이주 대상국의 이민정책 변화 같은 외부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1862년 미국은 서부 개척을 위한 대륙 횡단철도 설치에 대량의 필요 인력을 중국에서 조달했습니다. 이때 노동자들은 화공이라고 불리며 이들이 1세대 미국 화교인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싱가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의 이민정책 변화로 많은 중국인들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주한 화교들은 대부분 빈손으로 해외로 나왔기 때문에 쿨리라는 육체 노동자의 직업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 자영업자, 유통업자와 같은 개인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현지 문화에 익숙하지 못했지만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과 함께 화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통해 현지 국가의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화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동포 경제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의 유동자산 규모는 2조 달러로 추정되며 고정자산까지 합하면 그 이상의 엄청난 자본을 화교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화교의 현재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조국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버려진 존재였던 그들은 생존을 위해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으나 그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결국 그들을 버렸던 조국은 이제 다시 그들을 환영하고 영웅으로 대접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화교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미 화교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해외로 나갔고 그 각지로 흩어졌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나 화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혁명으로 세계 각지의 화교들은 서로 소통하고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함께 G2의 위상에 올라선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화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심천박물관 방문으로 인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화교의 가혹했던 배경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과 이민국에서도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화교들이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세계 각지에서 부와 기술력을 축적한 것에 놀랐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화교들이 조국이 현대화를 위해 개혁개방을 시도할 때 막대한 자본을 제공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것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막대한 경제력을 갖춘 화교들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광동 화교박물관은 성급 화교박물관으로 2009년 개관하여 화교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관한 다양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화교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금 정책은 명, 청 두 왕조가 시행한 해상 교통, 무역, 어업 등에 대한 제한 정책입니다. 명나라에서는 1371년 홍무제가 왜구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외국과의 교류 및 해외 도항을 금한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 밀무역이 성행하고
단속을 강화하면 오히려 왜구가 더 극성을 부려서 1567년에 금령을 완화했습니다. 청나라에서는 남명과 정씨, 대만에 대한 정책으로서 엄중한 해금을 실시했습니다. 1684년 정씨가 항복한 뒤 해제하였다가 1757년에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고 문호를 굳게 닫아 서로 통상하지 않는 쇄국 정책으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무역항을 광저우로 제한한 이 정책은 아편 전쟁을 일으켜 1842년 난징 조약으로 끝이 났습니다. 화교는 일반적으로 중국 본토 외의 국가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 사람을 화교라고 합니다. 중국의 손중산은 대표적인 화교로서 손중산의 소년시절과 청년시절은 중국이 한창 외국 열강들의 부단함, 침략과 수탈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 시절 국가는 봉건사회로부터 반봉건, 반식민지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으며 국력이 날로 쇠약해지고 중국 인민들에 대한 제국주의의 악바가 심해졌으며 관료들은 부패하고 인민들은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손중산에게 가슴 아픈 인상을 깊이 남겼고 손중산은 형님의 도움을 받아 하와이, 광주, 홍콩 등 많은 곳에 가서 서방 국가의 정치, 역사, 군사, 과학을 소개한 책들을 공부했습니다. 1894년 11월 그해 28살인 손중산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자산계급 혁명단체인 흥중회를 창립하고 중국에서 민족을 화합한 정보를 내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흥중회의 창립은 중국 자산계급민주혁명의 시작과 동시에 손중산이 정식으로 혁명의 길에 나선 일이었습니다. 흥중회가 창립된 이듬해 손중산은 고향에서 멀지 않는 광주시에서 봉기를 일으키려고 준비했다가 소식이 누설돼 봉기가 실패하자 손중산은 해외로 피신하여 그는 16년간 해외와 중국을 오가며 혁명활동에 종사했습니다. 중국인의 대규모 해외 이주 역사는 남송 시기로부터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성에 따라서 4단계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이민 단계로 송의 멸망 후 대규모 유신이 지금의 동남아인 남양지경으로 피난한 것으로 최초의 대규모 중국인 이민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명나라 정화의 7차례에 걸친 대항해의 영향으로 남양 지역으로의 이민자가 증가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10만 명 이상의 이주자들이 남양 각지에서 생존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함께 거주하여 중국 민주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 화교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광범위한 화교 생산기입니다. 아편 전쟁 이후 서구 열강이 청주로 하여금 중국인의 출국을 합법화시킨 뒤 흑인 노예 무역의 종식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을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중국 화교의 해외 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세계 1차 대전과 러시아의 10월 혁명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모집한 중국 노동자들이 전후 유럽 각지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차이나타운과 동양 및 동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인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이후 도래하는 자발적인 중국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서 이민 다양화 시기입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중국 정부는 해외 이민을 장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외 화교들로 하여금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전후 미국 소련 냉전 하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신중국 설립 초기 중국 정부가 파악한 화교 수는 1,300에서 1,500만 명이었으며 그중 85% 이상이 동남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동남아 국가들은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화교를 배척하는 배화 정체를 채택하여 이 시기 동남아에 거주하던 많은 화교들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재이주를 하게 되어 그동안의 동남아 일별도의 화교 거주 지역이 다양화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교 이민 다양화 확대 시기이며 1980년대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대표되는 개방정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많은 중국인들은 결혼, 유학 등을 이유로 대량 해외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 이민이 한정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으로 화교의 진출이 늘어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이 공산화로 끝나게 되자 베트남에 거주하던 많은 화교들은 보트피플을 포함하여 많은 수가 유럽과 미국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개혁개방 정체 후 중국에서 출국할 수 있는 사람은 해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1978년부터 2009년 말까지 다양한 종류의 유학생들을 모두 합쳐 약 162만 명이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를 나갔으며 이 중 귀국한 인원은 약 49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인원은 약 112만 명으로 약 30만 명은 신화교로서 현지 국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들은 미국 개척 시기에 철도 노동과 광산 산업으로 노동자 계급으로 이주한 뒤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주로 여성적인 일이라고 꺼려했던 세탁소를 하거나 이민자를 상대로 한 소상업을 주로 하였고 화교 특유의 교육열로 차별이 없어지는 1960년대 이후에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애틀이 있는 진보적이긴 하나 2012년 기준으로 백인이 81.6%나 되는 미국 워싱턴주에선 중국인 3세 게리 로크가 주지사로 2번이나 당선된 적도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 화교들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자발적 이동과 정치적 유배로 해외 진출로의 진출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에 이르러 이민을 명백히 금지하였고 이는 해외로 이주한 명나라 신하들이 일으키는 무장 반란을 통제할 목적과 해적 행위를 금지하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중국 이민자들은 청나라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현지 국가에서는 민족적 차별과 심한 착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683년까지 청나라 정부는 해안가에 사는 백성들을 내륙으로 이주시키고 외부와 접촉 및 왕래를 봉쇄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봉쇄 조치는 청나라 황제의 칙령으로 의해서 폐지된 1893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신화교는 최근 학술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신개념 중 하나입니다. 크게는 중국의 마지막 봉건 왕조인 청대가 끝나고 신중국이 성립된 1950년 이후 화교로 보는 시각과 신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이민을 허락한 개혁개방 시기, 즉 1979년 이후로 보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신화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화교들은 기존 화교들과의 이민 목적 자체가 달랐고 기존 화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도피하거나 전란을 피하거나 정치적 혼란기에서 탈출하는 등 주로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 화교의 길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고향을 생각하는 의식도 아주 강한 반면에 신화교들은 중국 내에서 비교적 양호한 기술이나 자금을 가지고 이민을 나섰으며 기존 사업 발전을 위해 이민을 선택하거나 이민 후에도 기존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경향이었습니다. 이들은 생존이 아닌 경제, 사회, 정치적 목적으로 화교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현지국을 뿌리를 내리고 현지화를 통해
이민의 목적 한 바를 달성하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박물관에 온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 학생들이 화교의 자손 호주 화교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화교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 깊은 이야기들을 배웠고 손중산 선생님이 나라를 위해서 업적을 남기셨는데 이 중 특히 16년 동안 해외를 다니며 힘쓴 것에 대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화교들과 신화교 등 다양한 종류의 이민자들이 어떠한 계기로 이동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샤먼 화교 박물관은 최초로 화교의 자본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샤먼에 있는 화교 박물관은 세계에서 독보적인 화교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박물관은 영국 화교 유명 작가인 한수잉이 샤먼 박물관은 그 어디에도 없을 화교 역사 박물관이라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화교를 더 이해하기 위해 이 박물관에 왔습니다. 샤먼 화교 박물관은 화교 역사를 주제로 한 종합 박물관이며 중국의 유일한 교민 업무 사무실 박물관입니다. 1956년 9월 화교 리더인 청자경이 설립했고 1958년 완공하고 1959년 5월 정식 개방이 되었습니다. 박물관은 약 15,000평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고 본관 크기는 약 1,200평입니다. 아쉽게도 저희 지인 논세팀은 샤먼 화교 박물관 입장을 하지 못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샤먼 화교 박물관은 2016년 6월 14일부터 6개월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여 개관을 하지 않는 상태여서 입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외관을 보면 샤먼 화교 박물관은 화강암으로 지어진 궁전 모양의 건물입니다. 본관은 6층까지 있고 3개의 전시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1층에는 간단한 화교 소개 전시관입니다. 세계로 나아가서 해외에서 창업을 하고 현지에 적응을 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정착을 했는지 화교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료로는 1200여 장의 사진, 문화재로 화교의 역사와 현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화교 정책에 대해 돌이켜보는 것, 그리고 화교가 보낸 선물들까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2층에는 중국 역사 문화재 전시관입니다. 역사 화폐, 청동기, 도기와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고 벽 사방에는 2000여 개의 유명 서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3층은 자연박물관입니다. 천여 마리의 동물과 수산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 중에는 말레이시아의 악어, 샤먼의 창고기, 인도네시아의 극라조, 오랑우탄, 태백의 맥, 오스트레일리아의 해바라기 앵무와 코뿔소, 싱가포르의 호랑이 등 희귀한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문 및 복권석 주변에 출토된 문화재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는 장소입니다. 역사진열관, 민속공예품 전시관, 석조공예전시관, 고문서 진시관, 정성공 기념관, 경제발전관 등 다양한 테마관의 다채로운 하문의 모든 것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략 80년 전에 조그만한 돛담배가 중국에서 출발해 태평양을 지나 거센 태풍과 싸우며 미국 뉴욕까지 갔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실제로 1924년 6월 8일 뉴욕 시사일간지에서 중국 한 돛담배가 태평양을 지나 뉴욕까지 왔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돛담배는 바로 하몬호였습니다. 폴란드에 태어난 덴마크인 치아오는 31살 때 중국으로 넘어와 많은 향해와 수년의 해관 일을 해왔습니다.
결혼한 지 17년 되었을 즈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만든 배를 타고 세계를 떠날 것이라는 포부를 외치며 하모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모노를 만들었던 시기에는 전기 자체가 없었기에 모든 것이 두 손으로 작업되었다고 합니다. 신발이 없었던 사람들은 가시에 많이 박히고 여름에는 나무가 열을 많이 받아 화상도 당하고 겨울에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6개월 만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하모노는 출항하게 되었고 많은 해적들의 공격을 받고 태풍과 독사와 싸우며 마지막 뉴욕까지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5,000마일을 항해했다고 합니다. 함은 경제 발전은 화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타국 생활도 만만치 않았던 화교들은 자신들의 조국, 자신들의 고향을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둘씩 자신들의 고향인 함원으로 돌아와 함원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하며 함은 경제 발전에 팔걷고 도와 지금의 함원이 되었습니다. 함원대학교를 소개하려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화교 출신 애국 영웅이자 한때 고무왕이라고 불렀던 탄카키, 중국 이름은 천자경입니다. 탄카키는 싱가포르에서 활약하던 화교 출신의 기업가였습니다. 그는 1874년에 당시 시아먼 섬과 인접한 작은 어촌 지메이에 태어나 16살 때 아버지를 따라 싱가포르에 이주한 후 아버지의 쌀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30대에 들어서 자기 사업을 시작한 탄카키는 고무농장, 해운업, 수출입, 제재소, 통조림, 부동산으로 사업을 늘려서 종업원수 10,000명을 넘는 대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는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남아 화교 사회의 지도자로서 화교의 자본을 모아 중국의 근대화를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1918년 탄카키는 고향 지메이에 사범학교를 세우는데 이것이 오늘날 샤먼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샤먼대학은 중국 최초로 화교가 설립한 학교이면서 중국에서 석사 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한 세계 대학 중 하나입니다. 또한 샤먼대학은 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과 아름다운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교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화교들이 타국 생활을 하면서 모국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저 또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 중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항상 한국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는데요. 귀국하여 자신의 나라를 위해 공헌했던 화교들처럼 저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큰 업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최초로 화교가 세운 함운대학에서 남쪽 해변의 약간 높은 언덕에 있는 호리산 포대는 함운항을 수호하는 요새로서 1891년부터 5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포대에서는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볼 수 있고 멀지 않은 곳에 대만 영토인 금문도도 볼 수 있습니다. 복건성 출신 화교가 많이 진출해 있기도 한 금문도를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함운포대를 방문했습니다. 함운 호리산 포대는 한때 정성공의 반청 복명의 기지였던 대만의 진먼현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포대 안에는 지금도 거포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독일 공장에서 제조된 것이며 포신의 전장은 14m, 무게가 6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고포 중 하나이고 이외에도 함운에서 출토된 여러가지 청조 화포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부산외대 코어사업단 글로벌 인문학 테마로드 지인논세 화교 역사 문화 탐방팀과 함께 중국 내 여러 도시들과 박물관을 다녀보았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강의 들으신 바와 같이 홍콩으로 부산에서 홍콩으로 들어가 션전, 광저우, 시아먼을 거쳐 상하이에서 다시 부산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저는 부산외대에서 중화경제권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과 화교경제권의 이해라는 전공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의 가장 큰 주제는 역시 각 지역 내에서 특히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 경제권에서 화교의 경제적 역할과 배경, 그리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영내 국가들의 파급 영향 등이 가장 큰 주제인데요. 저 개인에게는 특히 이번 글로벌 인문학 테마로드 지인 논세가 교재에 쓰여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실제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은 물론입니다. 먼저 저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콩을 방문했는데요. 홍콩은 역시 화교들이 처음 발생해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게이트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저희가 방문한 홍콩 해사박물관과 홍콩 해양경비박물관, 그리고 홍콩 역사박물관에서는 홍콩이 명청대 이후로 가진 여러 가지 역할, 기능, 배경, 특히 역사적인 중요한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전, 심천은 역시 중국에서 가장 먼저 개혁 개방을 한 도시입니다. 홍콩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죠. 심천박물관에서는 실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이 생기고 나서 화교가 중국 경제 발전에 특히 개혁 개방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박물관 내에 전시된 물품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광동성의 수도인 광저우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중국의 2대 화교 박물관 중 하나인 광동 화교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박물관에서야말로 화교의 역사, 발전 단계, 배경, 특징, 모든 것을 총망라한 그런 정보의 집합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교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모든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이 박물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힐 수 있었으며, 특히 광동성 광저우에 있는 화교 박물관답게 광동선 출신의 화교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샤먼 하문 화교 박물관은 공교롭게도 내부 업그레이드 중으로 박물관 내부는 방문하지 못했지만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화교 박물관을 외관에서나마 감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전 스터디와 지인 논세 프로그램을 마친 사후 스터디를 통해서 샤먼 하문 화교 박물관의 주요 전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방문했던 하문시 박물관, 샤먼 박물관은 다행히 하문 화교의 특히 복건성의 도시인 하문, 즉 복건성 출신 화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하문이란 도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화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세하고 자세히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란 나라가 화교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제 발전, 현재의 정치 사회 발전을 위해서 화교의 어떤 역할을 유도를 하고 있는지 실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알 수 있었고, 이번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이의 중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를 찾을 수 있다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프로그램을 참석한 여러 학생들과 함께 사전조사 단계를 거친 점, 역시 사전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많이 공부할 기회가 제공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도 저희가 찍은 영상, 사진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최종 결과물을 같이 만들면서 역시 사후적으로 다시 공부한 점, 이런 점 역시 실제 현장을 돌고 본 좋은 경험 외에도 사전조사와 사후 스터디가란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수학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테마로드 지인 논세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지역통상학과 1학번 김영빈입니다.
화교의 역사와 문화가 기록된 곳곳을 찾아 중국을 탐방하는 일정도 어느새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학교 강의실에 앉아서 배우던 중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중국 역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박물관들과 저희의 목적이었던 화교의 시초부터 역사, 그리고 현재 화교가 미치는 세계 경제의 영향력까지 모두 알 수 있는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박물관 대부분이 영상 촬영이 금지되어 저희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담길 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지인 논세라는 이 프로그램의 의미처럼 중국 역사에 녹아있는 화교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저희 팀원들은 비로소 중국 문화와 경제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갖게 해주신 김동화 교수님과 우리 팀원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약 10일간 화교 관련 박물관 등 여러 장소에 탐방을 하며 제가 처음 다짐했었던 화교 문화를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해 주로 박물관에 다녔는데요. 정화부터 시작해 보트피플, 쿨리, 화교회관 등 자세한 스토리를 재밌고 알차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화교 문화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덤으로 알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흔치 않은 기회가 올 수 있게 도와준 교수님과 팀원들 그리고 코어 사업단에게 감사를 표하며 중국 문화나 화교 등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중국 곳곳에 박물관을 다니는 여행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동안 화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한 지식은 모르고 있어서 처음에 이 주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조원들과 탐방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지만 생각과 다르게 화교에 대해 알아가면서 더욱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많은 박물관을 다녀왔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은 박물관은 광동 화교 박물관입니다. 광동 지역이 전 세계에서 진출하고 있는 화교들 대부분의 출신지로 유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화교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억에 더욱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탐방에서 저에게 화교뿐만이 아니라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되어 훌륭한 탐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외고대학교 중국학부 1학번 김동호입니다. 중국 탐방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수업으로만 들었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공부한 적은 생애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방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저기 산꼭대기에 있는 당소평 동상을 보기 위해 등산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다리도 많이 아프고 땀도 많이 났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올라가 당소평 동상을 영상에 담았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코어 사업단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프로그램을 들어주시고 봐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